예,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랜다나 제1회 모의고사 해설 강의, 부동산 학개론 해설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1회 모의고사니까 이제 일단 난이도가 너무 높은 것들은 조금 배제를 했고요. 난이도 중합 문제들로 많이 구성을 했습니다. 혹시 난이도가 조금 이렇게 어렵다고 느끼셨던 분들은 아직 문제 적용 능력이 약간 부족해서 그런 거니까 실제 시험 난이도가 높은 건 아니에요. 예. 저한테 자꾸 어렵게 냈다는 분들이 계신데 내 기준으로 봤을 때는 자꾸 자기 기준으로 얘기하면 안 돼. 제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다. 지금 시점에서 충분히 소화하셔야 될 문제들이다 라고 생각이 들고요. 실제 시험 난이도보다는 다소 좀 쉽게 출제되지 않았느냐. 왜냐하면 난이도 최상 문제들은 거의 다 배제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생각을 좀 하시면서 내용 접근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모의고사를 보시면 항상 모의고사 응시를 하셔야 되겠죠. 1단계 응시, 2단계 채점, 3단계가 항상 해설 강의입니다. 해설 강의를 같이 들으시면서 1시간만 투자하시면, 1시간 동안 강의를 할 거거든요. 1시간만 투자하시면 부동산 학개론 전체 범위 주요 내용을 한번 잡아볼 수 있는 기회니까 꼭 요 3종 세트, 3단계 응시, 채점, 해설 강의를 한 세트로 엮어서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1회 해설 강의 출발해 볼게요. 1번. 부동산의 개념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틀린 것을 찾아라 하는 문제예요. 개념에 대한 설명. 우리 부동산의 개념은 통상 복합 개념의 부동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복합 개념의 부동산. 복합 개념의 부동산은 3대 측면의 법경기가 있어요. 법경기. 물론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건 경제적 측면이에요. 경제적 측면. 제일 넓게 정의가 되는 거고. 협의 강의가 뜨면 법률적 측면입니다. 토지와 거정청물, 준부동산 이런 것 뜨면. 경제적 측면의 부동산이 그동안 시험이 제일 많이 나왔었는데 자산, 자본, 생산요소, 소비재, 상품 이런 것들이에요. 기술적 측면은 물리적 측면 하기도 하는데 자연, 공간, 위치, 환경 이렇게 분류하는 것이 기술적 또는 물리적 측면인데 요거 두 개를 묶어가지고 우리가 무형 그러기도 하고요. 그죠? 기술적 측면은 유형 그러기도 합니다. 그래서 유무형적 측면에 2대 측면으로 분류할 수도 있다. 그래서 1번은 경제적 측면이 법률보다 더 넓다. 더 중요하고 더 넓게 부동산을 정의한다. 그런 개념이고 2번은 토지와 건물을 한 번에 보는 걸 복합부동산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복합 개념의 부동산은 법경기지만 복합부동산은 토지와 건물을 일체로 보는 것이다. 그런 얘기고 세 번째는 이제 유무형. 법경기가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동그라미 2번하고 3번하고 묶어주시고 복합 개념의 부동산하고 복합 부동산은 반드시 구분하셔서 정리하셔야 됩니다. 2번은 복합, 3번은 복합 개념. 4번은 저 끝에 가시니까 경제적 측면이란 말이 보이죠. 그죠? 네모를 빵 쳐두시고 경제적 측면은 자산은 맞습니다. 소비재도 맞고 상품도 맞고 생산 요소도 맞습니다. 하지만 자연이 틀린 말입니다. 자연은 기술적, 물리적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 자연 대신에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자본 정도가 들어가줘야 됩니다. 자본. 그거 자연, 공간, 위치, 환경 기술적이거든요. 답은 4번. 5번에 공간, 위치, 환경 이런 것들은 기술적 또는 물리적 측면에서 구분이라고 보는 게 맞겠죠. 1번의 정답은 4번. 어려운 문제 아니에요. 2번. 다음은 토지 용어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옳은 것을 찾아라 하는 문제죠. 토지 용어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을 찾아라. 자, 우리 대응되는 개념이 있는 것들부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일단 나지, 건부지. 그 다음에 공지, 공한지. 그 다음에 후보지, 이행지. 그 다음에 법지, 빈지. 이 정도요. 대응 개념이 존재하죠. 법지, 빈지. 토지 위에 건축물이 있는 땅은 낮이고요. 건축물이 없는 땅은 건축물이 있는 땅이 건부지고요. 없는 땅이 낮인데 일반적으로 낮이가 비싸요. 근데 반드시 그런 건 아니에요. 건부진가가 될 수도 있다. 그런 개념 하나 잡아주시면 되고. 건폐율 때문에 비워놓은 땅은 공지, 토지로서 방치하고 있는 땅은 공한지, 택지, 농지임지 상호 간에 바뀌는 땅은 후보지고요. 내에서 바뀌는 땅은 이행지입니다. 법지는 법적 소유권이 있지만 이용 가치가 없는 땅, 빈지는 법적 소유권이 없지만 이용 가치는 있는 땅 이렇게 보시면 되고 택지는 건축이 가능한 땅 주상공을 얘기하는 거고요. 택지의 가장 끝에 있는 땅을
택지용의 채원방권이라고 해서 한계지라고 부른다. 토지 용어는 꼭 한 문제씩 시험에 꼭꼭 출제가 되는 부분이니까 기억을 잘 하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옳은 걸 찾아라 했는데 첫 번째 줄은 맞아요. 건부지는 지상물 등 물리적 제한을 받고 있으므로 여기까지 맞는데 건부지의 최고 평가 가격은 나지 평가 가격을 초과할 수도 있다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틀린 겁니다. 2번 도시 토지 방치하는 땅 이런 것들은 공지가 아니라 공한지에 대한 설명입니다. 공한지. 3번은 상호간의 용도가 전환까지는 맞았어요. 근데 전환된 요게 틀린 말입니다. 혹시 이 문제 3번 체크하신 분들은 제가 수업 시간에 이걸 제가 한번 낼 거라 그랬었어요. 후보지와 행지는 용도 전환되고 있는 토지지 용도 전환된 토지가 아니다라고 강조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상호간 내에서까지는 이번에 맞았는데 되고 있는 땅이 후보지다. 예를 들면 농지에서 택지로 전환된 땅은 그냥 택지인 거지 그때는 후보지가 아닌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환되고 있는 이라고 해야지 맞다. 조심해야 될 3번은. 4번 빈지, 바다, 육지 사이 해변 토지 맞고요. 만조부터 등록된 지역 사이까지는 맞는데 마지막 줄이 틀렸어요. 법적 소유권이 없지만 활용실익이 있는 토지다. 법적 소유권이 없지만 활용실익이 있는 토지다. 그렇게 없다 있다가 바뀌었네요. 그죠? 5번이 정답이네요. 택지, 건축할 수 있는 땅, 주상공. 그 다음에 택지용의 채원방권 상의 땅은 한계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정답 5번이고요. 그래서 이 문제 혹시 3번이나 4번 체크하신 분들은 공부를 안 하신 분들은 아니에요. 근데 덜 하신 분들이죠. 덜 하신 분들. 그리고 1번, 2번 체크하신 분들은 심각한 거예요. 3번, 4번은 약간 그래도 어느 정도 뭐라고 해야 될까요? 약간 헷갈릴 만한 어떤 여지가 있었는데 1번, 2번은 택도 없는 소리. 그렇게 정답은 5번. 3번 부동산의 특성. 시험에 맨날 나오는 거죠. 부동산의 특성. 틀린 거 찾아라. 일단 제가 몇 가지 쭉 한번 소개해 드릴 테니까 칠판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성이 있고요. 영속성이 있고요. 부정성이 있고요. 개별성이 있고요. 인접성이 있습니다. 제가 중요한 것만 좀 소개해 드릴게요. 나머지는 빼고요. 부동성 때문에 국지화된다. 국지화. 국지화. 외부효과 지역 분석. 외부효과 지역 분석. 그 다음에 임장활동, 정보활동, 중개활동. 추상적 시장, 구체적 시장, 불안전 시장 이런 거 기억하시면 돼요. 영속성, 소모를 전제로는 재생산 이론 적용 안 되고 소유와 이용 분리시켜서 임대차 재고 시장 발달하고 가치 보존력 우수하기 때문에 투자재로서 선호되고 장기 장래 예측 형광펜 쳐드린 거 수업 시간에. 부정성은 일단 생산비 법칙 적용 안 되고요, 그죠? 수급 조절 곤란하고 집약화된다 희소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토지 공개념 발달한다 이런 것들. 개별성은 이제 부동산은 물건마다 가격이 다 달라요. 일물일가의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개별화, 구체화, 독점화되고 개별 분석한다. 원리 이론 도출 어렵고 비교가 어렵다. 비교를 구체하자면 지역 분석은 부동성이에요. 지역 분석. 국지화 이런 거. 근데 개별 분석은 개별성이에요. 개별화, 구체화 이런 거. 인접성은 협동, 경계 문제. 개발이익, 사회적 환수, 여기서도 외부 효과, 지역 분석은 나오고요. 용도면에서 대처가 가능하다. 그러니까 지금 시점에서는 그러니까 토지 특성을 다 볼 필요는 없고요. 우리 형광펜한 것들 있지 않습니까? 수업 시간에 그런 것들 주요 내용을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바로 답이 1번이네요. 개별화, 구체화, 독점화. 혹시 못 봤나 싶어서 밑에 개별 분석까지 회심의 한 방울 날렸어요. 그래서 이거는 개별성이라고 해야지 부동성이 아니죠. 부동성은 개별 분석에 나오면 안 되고 지역 분석이고요. 이렇게 개별화, 구체화, 독점화가 아니라 국지화, 지역화 이런 쪽으로 내용이 전개돼야 됩니다. 답은 1번. 4번. 개발권 양도제도 TDR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을 찾아라 하는 문제. 7번 보시면 TDR 개발권 양도제입니다. 얘는 사실 제목만 알아도 맞출 수 있는 문제예요. 자, 여기 개발 지역이 이렇게 있고 여기 보전 지역이 이렇게 있다면 보전 지역은 개발 못 하지 않습니까? 그죠? 요만큼의 원래 행사했어야 될 개발권을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겁니다. 요 지역에 개발 지역에 개발권을 부여하는 정책이에요. 그 제목이 개발권 양도제도예요. 그럼 소유권은 어떻게 하는데? 소유권은 원래 자기 지역에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소유권 양도제도가 아니라 개발권 양도제도다. 중요한 거 몇 가지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나라에서 실시되는 정책은 아니다. 미국에서 실시되고 있다. 두 번째 아까 했던 거 개발권을 넘기는 거지 소유권 넘기는 게 아니다. 세 번째 정부가 공적 자금 투입을 통해서 보상하는 게 아니고 시장 기구를 통해서 보상하는 거다. 네 번째 TDR 제도는 사적 공유권을 활용하는 방법이다. 사적 공유권, 지역 공유랑 관계가 전혀 없다. 다섯 번째, TDR 제도를 실시를 하려면 일단 개발 지역의 지가가 기본적으로 높고 규제가 강해야 된다.
마지막으로 TDR 제도는 형평성을 추구하기 위한 정책인데 효율성에 문제가 생긴다. 이 정도를 기억을 하시는 겁니다. 자꾸 듣다 보면 나중에 이런 정리가 되십니다. 그리고 답 보시면 답이 2번이죠. 예. 규제지역 토지 소유자의 손실을 개발지역 토지에 대한 소유권 부여를 통해서 보전하는 제도가 아니라 개발권 부여를 통해서 보전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소유권은 본래 지역에 가지고 있어요. 개발권만 부여한다. 이런 단어들을 제가 정말 많이 강조를 했단 말이에요. 수업 시간에. 답은 2번. 5번. 다음 내용을 분석한 것 중 가장 틀린 것을 찾아라 그랬습니다. 자, 우리 수업 시간에 이런 거 했었죠. 유량 공급과 유량 수요. 그리고 저량 공급과 저량 수요. 그 유량 공급은 몇 개고 유량 수요는 몇 개인지, 저량 공급은 몇 개고 저량 수요가 몇 개인지 이런 걸 판단할 때는요. 그 일정 기간 동안 공급되는 거 신규로 유량이고, 일정 기간 동안에 보유하려고 하는 건 수요다. 일정 시점에 존재하는 게 저량 공급이고 시점에 존재하는 건 저량 수요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 첫 번째 줄에 보시니까 2014년 한 해 동안 동그라미 할까요? 그다음에 공급에 동그라미 하고 이게 유량 공급입니다. 유량 공급은 몇 개냐면 10만 채예요. 10만 채. 그렇죠? 수요된 거는 이제 8만 채가 분양이 됐으니까 8만 채가 그대로 수요된 거예요. 혹시 이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2만 채가 미분양되었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8만 채가 수요된 거고, 이번에는 8만 채가 분양됐으니까 그대로 8만 채가 수요된 겁니다. 그다음에 B번은 뭐를 동그라미 하시면 되냐면 현재 동그라미 하시고 존재란 말이 동그라미 하시면 돼요. 현재 존재하고 있는 게 저량의 공급이고 이게 얼마냐면 100만이면 100만. 그렇죠? 예. 그리고 이번엔 나왔네요. 공가가 나왔어요. 공가. 5만 채 빼버려야 돼. 그럼 95만 채가 수요된 거다. 이렇게 봐야 되겠지. 그래서 이런 형식의 문제 상당히 중요한 문제니까 꼭 좀 기억을 하셔야 되고, 그 정답은 사실 이제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답이 4번입니다. 저량의 수요량은 5만 채가 아니라 95만 채다 그래야 되지. 5만 채가 공가니까 그거 빼고 나머지가 수요된 거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답은 4번. 6번. 부동산 수요곡선 자체를 좌하향으로 이동시키는 요인으로 가장 옳은 걸 찾아라 하는 문제인데, 자, 이거 옆에다 위에다가 써야 되겠죠. 수요 감소 이렇게 써야 되겠죠. 수요 감소. 수요 감소 요인을 찾아라 하는 건데, 요 문제 핵심은 소득입니다. 소득. 자, 원래 소득이 증가될 때 수요가 증가되는 재화는 정상재라고 불러요. 근데 소득이 증가될 때 수요가 감소되는 재화는 열등재가 되겠죠. 정상재, 열등재. 그러니까 정상재는 소득과 수요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지만 열등재는 소득과 수요가 반대로 움직인다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1번에 보완재 가격이 하락했다. 이 반대로 갑니다. 이거는 수요가 증가됩니다. 수요 증가. 2번. 부동산 말고 다른 쪽이 수익이 안 좋대요. 대체 투자 시장이 악화됐다. 그럼 이것도 부동산 수요가 증가됩니다. 수요 증가. 3번. 원래는 이게 수요 증가예요. 소득 수준이 향상됐다고 했기 때문에 수요 증가인데 우리는 열등재를 동그라미 해야 되는 거예요. 열등재는 소득이 증가되면 반대로 수요가 감소되는 겁니다. 우리 수요 감소 찾아야 되는데 지금 3번이 정답이네요. 4번. 금리 인하는 옆에다 뭐라고 적어놔야 되냐면 수요 증가, 공급 증가 둘 다 적어놔야 됩니다. 그러니까 얘는 수요 공급 둘 다 증가되는 요인이니까 감소와는 전혀 관련이 없고, 정말 조심하셔야 될 게 5번입니다. 5번. 생산 요소 가격 상승이라는 말이 있죠. 옆에다가 어떻게 해놓아야 되냐면 수요 불변이라고 써야 됩니다. 이거는. 왜냐하면 수요는 변화시키지 않거든요. 이거는. 공급 감소입니다. 그래서 혹시 이 문제 5번 체크하신 분들은 이걸 어떻게 해야 돼? 이분은 어떻게 해야 되죠? 예. 그러니까 생산 요소 가격은 수요나 아예 관계가 없는 놈이에요. 근데 그걸 체크하시면 어쩌자는 얘기야. 틀리더라도 다른 걸 체크해서 틀리면 어떻게 구원의 손길을 제가 내밀 수도 있는데 5번은 아예 공급만 변화시키는 거고 수요와 전혀 관계가 없는 놈입니다. 그래서 5번 체크하신 분들은 깊은 반성의 시간을 오늘 집에서 생각하는 의자 앉아가지고 깊은 생각에 빠지셔야 됩니다. 나는 누구인가부터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7번. 수의 탄력성을 구하시오 하는 문제죠. 수의 가격 탄력성을 구하는 공식은 이런 것도 이제 수업 시간에 딱 했던 거 아닙니까? 원래 변동분 이렇게. 그러니까 원래 가격이 1,500. 맞죠? 그 다음에 가격이 1,700으로 왔잖아. 변동분은 200. 변동분. 원래 수요량은 200. 변동분은 80입니다. 80. 마이너스 80이죠. 그럼 이제 이걸 약분하고 출발하면 좀 쉬울 것 같아요. 요거 100을 약분해버리고 40으로 약분하면 428, 45, 20 이렇게 된단 말이지. 그럼 요거는 10분의 30 이렇게 나오나요? 예, 그러면 탄력성은 3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수의 가격 탄력성 기본적으로 보란 문제입니다. 계산 문제도 아주 기초가 되는 문제. 원래 변동분. 그렇게 해서 정답은 5번 3.0이 되는 겁니다. 탄력적이다. 하나 넘기시면 8번 문제로 갑니다. 아파트에 대한 균형의 이동에 대한 설명 중 가장 틀린 것을 찾아라 하는 문제입니다. 자, 일단 절 보시고요. 수요도 증가되고 공급도 증가됐어요. 또는 수요가 감소되고 공급도 감소됐어요. 이럴 때는 가격을 몰라요. 양만 따질 수가 있고요. 수요 공급이 반대로 막 움직이잖아요. 그때는 가격만 아는 거예요.
양을 모르고 그 수요와 공급 중 한 놈이 완전 탄력적일 때는 무조건 가격 불변이고요. 완전 비탄력적일 때는 무조건 양 불변입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수요 공급에서 제일 중요한 것만 얘기해봐라 그러면 사실은 다른 것도 다 중요하지만 수요와 공급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였을 때 가격 모른다는 것과 반대로 움직였을 때 양 모른다는 거 하고 완전 탄력적일 때 가격 불변, 완전 비탄력적일 때 양 불변 그거 두 개는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1, 2 묶고 3, 4, 5 묶으셔야 돼요. 1, 2 묶고 3, 4, 5를 묶으셔야 됩니다. 그렇게 세트를 나눠서 접근하세요. 1번 수요 증가 공급 감소하면 가격 상승하고 양 할 수가 없는 거 맞죠? 예. 수요 증가 공급도 증가하면 가격할 수 없고 양은 증가하는 거 맞죠? 예. 근데 3월에 완전 비탄력이 나왔잖아요. 그죠? 예. 그럼 일단 양이 일정하다라는 표현이 맞는 말입니다. 근데 공급이 증가했으니 가격은 말 수밖에 하락할 수밖에 그 가격 하락 양 일정. 쌤, 양 불변인데 왜 일정이라고 했어? 그건 내 마음이고요. 예, 양 불변, 양 일정 같은 말입니다. 4번. 공급의 가격에 대해서 완전 비탄 똑같네 또. 완전 비탄력 지역이잖아요. 그러면 균형 가격이 변하지 않는 게 아니고 균형 양이 변하지 않는다라고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완전 비탄력 지역일 때는 양 불변, 양 불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4번이 정답이네요. 5번에 완전 탄력적일 때 공급이 증가하면 가격 일정, 양 증가 맞는 표현입니다. 정답은 4번. 9번 문제. 경기 순환의 각 국면에 대한 기술 중 가장 옳은 것을 찾아라 하는 문제입니다. 먼저 여러분들 절 보고 대답 한번 해봅시다. 부동산 경기 변동은 5국면으로 움직인다 해야 돼요. 4국면 플러스 안정시장 그래야 돼요. 4국면 플러스 안정시장 5개로 순환하지 않는다. 첫 번째. 두 번째. 회복 상향시장에서는 매도인이 중시가 돼요. 옛날 가격은 하한선이고요. 후퇴 하향시장에서는 매수인이 중시돼요. 옛날 가격은 상한선이고요. 세 번째. 안정시장은 불황에 강한 시장이다. 근데 이 시장이 경기 순환에 따른 분류가 아니다. 그래서 4국면 플러스 안정시장이라고 하는 거지 5개로 순환한다 그러면 틀린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번은 뭐를 삭제하시냐면 안정시장을 삭제하셔야 돼요. 4개로만 순차적으로 순환한다라고 했었어야 되고 이 말이 나왔으니까 5번을 먼저 봅시다. 5번. 안정시장은 어디에 강한 시장이다? 불황에 강한 시장이다 라고 해야 되는 거다. 그래서 안정시장은 불황에 강하고 순환에 따른 분류가 아니다 해버리면 1번, 5번이 틀렸다는 걸 알 수 있죠. 예. 2번 회복시장. 회복시장은 손을 들고 있어야 돼요. 그럼 누가 중시돼야 되냐면 매도자.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매수자 중시에서 매도자 중시로 변화된다. 전환된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매도자 매수자 순서 바꾸시고 3번 상향시장은 후퇴 전에 오는 시장이에요. 후퇴 전에 상향이 오는 거 맞죠? 예. 그리고 매도자가 중시되도가 더욱 커지게 된다. 오케이. 답은 3번입니다. 후퇴 전에 상향이 있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얘는 매도자가 더욱 중시된다. 오케이. 답은 3번. 4번. 하향시장에서는 옛날 가격이 상한가가 됩니다. 하한가가 아니라 상한가. 정답은 3번입니다. 10번 문제. 할당효율적 시장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을 찾아라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할당효율적 시장은 이 말이 꼭 나와야 돼요. 초과윤이 존재하지 않는 시장이다. 초과윤이 존재하지 않는 시장이다. 정보가치와 정보비용이 일치하기 때문에 정보가치 1000, 정보비용 1000. 그러니까 1000만 원짜리 정보 얻기 위해서 1000만 원 비용 쓰고 나면 남는 거 없다. 그렇게 해서 할당효율적 시장이 되는데 두 개 우리 공부해야 될 거 있죠. 정보비용이 수반되는 이유가 있다. 자, 수업할 때 이거 384 왼쪽 그랬었습니다. 맞죠? 예. 초과인이 존재한다. 초과인을 두 글자로 뭐라 그래요? 투기. 그래서 이걸 갖다 시험에 나올 때 뭐 때문 이렇게 나와요. 뭐 때문. 그래서 우리 수업할 때 정보비용이 수반되는 건 시장이 불안전하기 때문 하면서 383 왼쪽 그랬었고. 맞아요? 초과인의 투기가 존재하는 건 할당효율적이지 못하기 때문 그래서 383 오른쪽 이렇게 소개를 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아울러 몇 가지 기억하실 점은 완전은 반드시 할당이지만 할당이 반드시 완전히 되는 건 아니고 불완전도 초과이면 못 얻으면 언제든지 할당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부동산 시장도 할당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답만 볼게요. 답이 3번. 부동산 시장에서 투기가 성립하는 이유는 시장이 불안전하기 때문 아니고 할당 효율적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공부하실 때 이렇게 공부하는 것도 괜찮아요. 정보 비용이 수반되는 것만 불안전하기 때문이에요. 정보 비용이 수반되는 것만 불안전하기 때문이고 나머지는 싹 다 할당 효율적이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수정이 돼야 됩니다. 답은 3번. 11번. 11번 여러분 나올 줄 알았죠? 안 나올 줄 알았어요, 이거?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왜 그러셨어요? 예, 나올 줄 알아야 됩니다. 자, 제일 중요한 건, 지대론에서 리카도의 차익지대설, 마르크스의 절대지대설, 그 다음에 튀넨의 위치지대설, 알론소의 입찰지대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영국의 경제학자 데이비드 리카도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리카도는 비옥도 때문에 지대가 발생한다. 한계지 지대 없다. 비옥도 형편이 없으면. 비옥도가 지대를 결정하고 지대는 불로소득 잉여로 본다. 수학 체감의 법칙. 그러니까 차익지대설에만 등장하는 단어들이 있다니까. 절대지대설은 소유권을 가진 자가 요구하면 한계지에서도 지대가 생긴다. 지대가 먼저 상승하고 곡물 가격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지대는 비용.
생산비로 판단한다. T는 위치지대설에서 수송비를 강조하신 분이고 입찰지대설에서는 지대 지불 능력이 최대. 그죠? 기울기는 이렇게 원점 현당에서 볼록한 모양이고 기울기 구하는 공식은 교사, 위에 교통비, 밑에 사용량, 교통비를 사용량으로 나눈 개념. 이런 것들은 나올 때마다 반복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중에는 제가 다 암기시켜 드릴게요. 지금은 혹시 이거 틀리신 분들은 나중에 맞춰요. 이런 거는. 나중에 그 시험장에까지 가서 이거 틀리는 사람은 제가 없도록 만들어 드릴게요. 단 한 분도 안 틀리도록 만들어 드릴게요. 알겠죠? 예. 답은 3번. 지금 틀려도 돼요. 틀린 사람 손 들어봐요. 예. 틀려도 돼. 예. 또 분입하면 뭐 또 손 진짜 든다고 하라고. 예. 자, 3번. 리카르도에 따르면 이건 무슨 지대설이에요? 차익지대설이죠. 차익지대설에서는 한 계지에서 지대가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해야 됩니다. 차익지대설이니까. 마르크스에서는 발생하는데 리카르도에서는 발생하지 않는다. 답은 3번. 12번 허프. 배우지 인구 10만이 있고요. A 매장으로 갈 확률을 구하시오 했습니다. 요거는 뭐 우리가 워낙 많이 했던 거라서 바로 A 거리 제곱분의 A 면적을 들어갈게요. A 거리 제곱 4입니다. 4. 4분의 2000. 맞아요? 예. 3의 제곱은 얼마예요? 5의 제곱은 얼마예요? 25. 25분의 5000. 22,000? 25,000. 미안해요. 예. 그럴 수 있잖아. 그 다음에 또 4분의 2000. 이렇게. 그쵸? 예. 그럼 요거 계산해 보면 요거 500이고요. 요거 1000이고요. 요거 500이고요. 그럼 1500분의 500이니까 3분의 1이고요. 3분의 1은 약 33.3% 됩니다. 10만 명 중에 33.3% 같으면 33,333명인데 약이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 2번 체크합시다. 알겠죠? 예. 쌤 내가 약 때문에 틀렸잖아. 그런 사람은 없겠지? 예, 약. about 2번. 13번. 외부 효과와 공공재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을 찾아라 하는 문제입니다. 칠판 한번 볼게요. 예. 외부 효과, 정예외부 효과 있고요. 부예외부 효과 있습니다. 정예외부 효과는 비용으로 보면 사적 비용이 커요. 부예외부 효과는 사회적 비용이 크고. 정예외부 효과는 시장에 맡기면 과소 생산되고 부예외부 효과는 과대 생산됩니다. 정예외부 효과가 존재하면 수요가 증가해서 가격 상승, 양 증가가 되고 부예외부 효과를 정부가 규제하게 되면 공급이 감소해서 가격 상승, 양 감소가 됩니다. 근데 요거를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부동산 학교는 통틀어서 과소 생산되는 게 딱 두 개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정예외부 효과하고 공공재하고 요 두 개는 과소 생산되고 우리 부동산 학개론에서 과대 생산되는 게 딱 한 개밖에 없어요. 부예외부 효과. 이 꼴랑 두 개밖에 없고 한 개밖에 없는 거 이거 틀리면 안 되지. 정, 공공재, 과소. 부, 과대. 이렇게. 그 답은 3번이죠. 예. 생산 과정에서 외부 경제가 뭔데요? 정예외부 효과죠. 혹시 모르셨던 분들이 이번 기회에 아시기 바랍니다. 외부 경제가 정예외부 효과, 외부 불경제가 부예외부 효과. 그러면 한 줄 내려가서 끝에 과소 생산이 된다라고 해야 되겠지. 과소 생산. 정답은 3번. 14번. 임대료 규제가 임대주택 시장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을 찾아라 했습니다. 7번 한번 보죠. 임대료 규제에서 가장 중요한 거. 가장 중요한 게 시장 임대료와 규제 임대료를 비교하는 거예요. 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게. 이보다 더 중요한 거 없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시장 임대료보다 규제 임대료가 더 비싸. 그럼 시장에서 아무 변화 없어요. 아무 변화 없고. 규제하는 임대료가 더 싸. 그럼 임대료가 하락하면서 초과수요가 발생합니다. 그 다음부터 벌어지는 이런 제가 말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변화가 일어나려면 이렇게 규제해야 돼요. 낮게 규제해야 돼요.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되냐면 수요 증가, 투자 기피, 질적 수준 저하, 공급 감소, 이동 저하, 암시장, 이중 가격.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싸게 규제했을 됩니다. 비싸게 규제하면 아무 변화 없다고요. 그래서 1번에 가시면 균형 임대료보다 임대료 상한이 높을 경우 장기적으로 임대주택의 질이 낮아지는 게 아니고 아무 변화 없어요. 낮게 규제해야지 질이 낮아지는 거지 상한이 높을 때는 아무 변화가 없다는 겁니다. 답은 1번이고 시험에 정말 많이 났던 지문입니다. 정말 많이 났던 지문. 빈출 지문입니다. 빈출 지문. 빈출 지문. 답은 1번. 1번은 그 틀린 지문으로 유명하니까 따로 하나 기억해 놓으세요. 높게 규제하면 아무 변화 없다. 이런 식으로. 답은 1번. 15번. 부동산 조세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을 찾아라. 자, 부동산 조세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이런 거죠. 자, 보세요. 수요가 공급이 한번 해볼게요. 수요가 탄력적이면 세금 누가 많이 내고? 공급자. 수요가 비탄력적이면 수요자. 공급이 탄력적이면 수요자. 공급이 비탄력적이면 공급자. 이렇게. 이게 완전이란 말이 붙으면 뒤에 전부 이렇게 외쳐주시면 되는 거죠. 1번 가시면 수요가 완전 탄력적이다 그랬네요. 수요가 완전 탄력적이다. 근데 한 줄 내려오니까 임차인이 조세를 전부 부담한다 그런 말 있잖아. 그 임차인은 임대주택의 수요자잖아요. 그죠? 우리 이거 고치지 말고 이렇게 할까요? 수요가 완전 비탄력.
B를 하나 추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요가 완전 비탄력적일 때 임차인이 세금을 다 내는 거지 수요가 탄력적일 때 임차인이 세금을 다 내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답은 1번. 그래서 이거 혹시 고생하실까 봐 내가 1번에 답 넣어줬어요. 근데 1번에 답을 넣어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럴 리 없어 시험에서 2번, 3번, 4번 내려가서 다른 거 체크하고 틀리신 분들이 계시죠. 안타깝습니다. 유감입니다. 16번. 다음은 지렛대 효과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틀린 것을 찾아라 그랬습니다. 지렛대 효과는 이것만 기억하셔도 돼요. 지렛대 효과는 자, 지총저를 시험지에 쓰셨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혹시 시험지에 지총저가 써져 있는 분들은 제 수업을 제대로 들으신 분들이고 지총저가 안 써져 있는 분들은 제 수업을 제대로 안 들으신 분들이에요. 정의 외부 효과는 요 순서예요. 부의 외부 효과는 반대 순서고 영의 레버리지는 다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시험지에 써져 있으면 이걸 보면서 문제를 푸는 거예요. 그래서 2번에 가보세요. 2번에 가시니까 총자본 수익률이 저당 수익률보다 높다 그랬어요. 자, 보세요. 누가? 총이 뭐보다? 저보다 높다 그랬네요. 맞죠? 그럼 이거 무슨 지렛대요? 정의 지렛대지. 정의 지렛대. 다 바로 2번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정의 지렛대, 부의 지렛대는요. 자꾸 이걸 다 어떤 수익률과 어떤 수익률을 비교를 한 번에 못하니까 지총제를 쓰고 써놓은 걸 보면서 문제를 풀면 쉽다는 거예요. 총이 저당보다 크면 이건 정의 지렛대 순서네요. 그죠? 답은 2번이에요. 17번. 부동산에 1억 투자해서 1년 후에 1억 1천만 원에 팔 수 있다고 예상했다. 예상 동그라미. 요게 기대 수익률이에요. 기대 수익률은 10% 정도 되겠네. 근데 1년 후에 1억 2천만 원에 팔렸다. 요거는 실현 수익률이에요. 그러면 20% 되고 단 요구 수익률은 8%다 그랬는데 요구 수익률에 동의어가 있어요. 동의어가 뭐냐면 기회비용이 요구 수익률의 동의어입니다. 기회비용. 포기되는 수익률이기 때문에. 그럼 지금 지문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기대 수익률이 지금 한 10% 정도 나오는 것 같고 요구 수익률이 지금 지문에 8% 정도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실현 수익률은 20%가 되지만 실현 수익률은 투자 판단의 기준으로 쓰질 않습니다. 그럼 기대가 크지 않습니까? 그죠? 그 다음부터 벌어지는 일. 기대가 크면 투자해야 안 해요. 일단 투자하겠지. 그럼 수요 증가. 수요 증가되면 가격 상승. 가격 상승되면 기대 수익률이 하락합니까? 몇 프로가 하락합니까? 8%. 그래서 균형을 이루게 된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 이런 얘기 했었잖아. 기대가 크게 출발했을 땐 좀 있으면 기대가 하락하고 기대가 작게 출발했을 땐 좀 있으면 기대가 상승한다. 많이 강조했었죠. 그래서 1번에 가시니까 기대 수익률 10, 실현 수익률 20. 오케이. 내부 수익률은 10. 지금 내부 수익률이 뭔데? 내부 수익률과 기대 수익률이 같은 말이에요. 앞에다가 기대라고 적어놓으세요. 기대와 내부는 같은 말. 기회비용 앞에다 적어놓으세요. 요구. 그래서 우리 이렇게 합시다. 기대 수익률의 동의어는 내부고 요구 수익률의 동의어는 기회비용이다. 기회비용은 8%. 투자자는 대상 부동산에 투자를 할 거다. 당연히 투자하지. 기대가 크니까. 5번. 수요 증가 맞고 가격 상승 맞고 기대 수익률은 점차 하락하여라고 했었어야 됩니다. 기대 점차 하락하여. 기대가 하락해야지 균형으로 갈 수가 있지. 기대가 더 상승해버리면 절대로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거예요. 하락해야지 균형으로 간다. 답은 5번. 18번. 부동산 포트폴리오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을 찾아라 하는 문제. 칠판 한번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문제의 논점은요. 어떻게 하면 포트폴리오 효과를 크게 할 수 있느냐. 효과를 크게 할 수 있느냐. 일단 첫 번째는 자산수가 많은 게 좋아요. 두 번째는 수익률의 움직임이 반대 방향이나 다른 방향으로 가게 하는 것이 좋아요. 세 번째, 상관계수란 놈이 작을수록 작다는 얘기는 상관계수 값이 마이너스 1로 가게 할수록 포트폴리오 효과가 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산수가 많고 수익률이 다르고 그 다음에 상관계수가 낮아서 마이너스 1로 갈수록 포트폴리오가 커지는데 상관계수 값이 마이너스 1이라면 비체계적 위험을 완전히 줄일 수가 있습니다. 제로까지. 정말 조심하셔야 될 건 상관계수가 마이너스일 때는 비체계적 위험만 완전히 줄이지 우리가 흔히 총위험, 모든 위험 그래버리면 체계적 위험도 있단 말이에요. 체계적 위험은 전혀 못 줄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트폴리오는 지속적으로 비체계적 위험을 줄이는 것이지 체계적 위험까지 또는 모든 위험까지 다 줄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5번에 가시면 두 자산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때 포트폴리오에 포함된 개별 자산들의 수익률 간의 상관계수가 마이너스 1인 경우는 모든 위험을 제로로 만들 수가 있다가 아니라 비체계적 위험을 제로로 만들 수가 있다고 해야 됩니다. 즉 모든 위험 중 체계적 위험은 제거되지 않으니까요. 아시겠죠? 예, 답은 5번. 19번. 19번 풀기 전에 우리 시간가치 계산하는 거 좀 소개를 해드리고 갈게요. 먼저 미래가치 계산하는 공식은 일시불의 내가, 연금의 내가, 감채기금 이런 거 있죠. 현재가치 구하는 공식은 일시불의 현가, 연금의 현가, 저당상수 이런 거 있죠. 이때 1원 N년 후가 나오면 일시불의 내가, 매년 1원씩 N년 후는 연금의 내가, 만들기 위해서 불입하는 거 감채기금, 1원을 현재로 땡겨오면 일시불의 현가, 매년 1원씩을 다 환원시켜오면 연금의 현가, 차입한 다음에 상환에 나눈 원료금은 저당상수가 됩니다. 이때 얘랑 역수예요. 얘랑 역수. 얘랑 역수예요. 얘랑 역수예요.
그럼 시험에 나올 때는 얘랑 역수고 얘랑 역수고 얘랑 역수로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자, 5억을 만들기 위해서 얼마를 불입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만들기 위해서 불입하는 건 감채기금이거든. 그럼 5억 곱하기 감채기금 계수 해버리면 만들기 위해서 불입하는 금액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걸 갖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5억 나누기 연금의 내가 계수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얘 둘은 역수니까. 그러니까 누구랑 역수다라는 표현을 실제로 진짜로 주는 경우도 있고 곱하기 그 자리에다가 나누기 역수를 주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뭐를 동그라미 하셔야 되냐면 첫 번째 줄 끝에 가시니까 그 5억 아파트를 구입하기 위해 있습니까? 네, 구입하기 위해 밑줄. 얼마를 불입하고자 합니까? 불입 동그라미. 한번 더 해볼까요? 한 줄 내려와서 끝에 만들기 위해 밑줄. 얼마씩 불입해야 되느냐? 불입 동그라미. 만들기 위해서 불입하는 건 감채기금이란 말이야. 너무 반가운 나머지 1번을 체크하시면 절단 난다고. 5억 곱하기 감채기금이 들어가야 된다고. 5억 곱하기. 맞죠? 5억 곱하기 감채기금이 눈 씻고 찾아봐도 없죠? 그럴 때는 너무 슬퍼하거나 노여하지 마시고 5억 나누기 연금의 내가 계수를 때리면 되는 거예요. 이게 역수를 찾아라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 답은 5번이 되겠네요. 20번. 20번은 다음은 현금 수지 추계 과정의 순서로 가장 옳게 연결된 것을 찾아라 하는 문제인데 이 문제는 뭐 제 나름대로는 여러분들한테 하나 서비스로 드렸던 문제예요. 근데 우리 수험생들 중에는 이상하게 서비스를 싫어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예를 들면 고깃집에 가서 콜라는 서비스에 그러니까 나는 탄산 안 먹어 하고 이제 서비스를 이렇게 물리치는 그런 사람들이죠. 예. 가능조소득에서 공실 및 불량부채 빼고 기타 소득 다음에 뭐 유효 뭐 뺍니까? 영업경비 빼면 뭐 순영업소득 뭐 뺍니까? 부채 서비스에 그럼 뭐 세전, 영업소득세. 딱 그 물음표 자리에 영업소득세 들어가는 거야? 그럼 뭐 세후. 오른쪽 매도가액에서 뭘 빼입니까? 매도경비. 매도경비 빼면 순매도에 여기서 미상환 저당 잔금 그럼 세전복귀액 뭐 뺍니까? 자본이득세 빼면 세후복귀액이 나옵니다. 어쨌든 답은 3번. 제 나름대로는 서비스로 드렸던 문제입니다. 20번 앞에다가 서비스라고 좀 적어두시기 바랍니다. 전 서비스로 드렸던 문제예요. 맞췄어요? 서비스 받으셨어요? 서비스 싫어요? 예. 21번. 부동산 투자 분석 기법 중 할인연금 투지 분석법 DCF법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틀린 것을 찾아라 그랬습니다. 실패 한번 보죠. 우리 할인연금 투지 분석법은 종류가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순영가법, 내부승률법, 수익성 지수법 이렇게 있는데 요거 세 개 다 시간같이 고려합니다. 여기다가 현가의 수기간법 추가하면 시간같이 고려되는 게 나오는데 요거 세 개 다 수입 뒤에 현가가 붙어야 돼요. 왜? 할인했으니까. 지출 뒤에도 현가가 붙어야 돼요. 왜? 할인했으니까. 그리고 요거 두 개를 빼버리면 순현가법이고요. 같게 만들어버리면 내부승률법이고요. 나눠버리면 수익성 지수법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빼기는 순현가법이고 같게 만드는 게 내부승률법이고 나누는 게 수익성 지수법이다. 순현가는 0보다 클 때 투자하고 내부는 요거보다 클 때 투자하고 지수가 1보다 클 때 투자합니다. 이것도 물론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거 중요하기 전에 선행 조건이 현가가 나와야 돼요. 현가가. 그러니까 할인연금 투지 분석법은 할인을 했기 때문에 내가란 말이 나올 수가 없어. 빼더라도 현가끼리 빼는 거고요. 같게 만들더라도 현가끼리 같게 만드는 거고요. 나누더라도 현가끼리 나눠야 되는 겁니다. 우리 수험생들이 공부를 하다 보면 빼기만 나오면 환장하는 거야. 순현가법. 같게 만들었다 그러면 맞싸 내부승률법. 나눴다 그러면 막 무조건 수익성 지수법 합니다. 못 뺐는데 그럼 뭐 뺐는지 몰라 하고 그죠? 빼기만 나오면 무조건 순현가법. 같게만 만들면 무조건 내부승률법. 그런데 그러지 말고 현가끼리 빼야 되고 현가끼리 같게 만들어야 되고 현가끼리 나눠야 된다는 걸 반드시 기억합시다. 그래서 이 문제는요. 한 글자 가지고 틀리게 내려고 낸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되는 문제예요. 그 내부승률은 보유기간 동안 예상된 현금 유입의 현가와 현금 유출의 현가를 서로 같게 만드는 할인율을 말한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내가가 아니라 현가. 한 글자 틀렸네요. 이거 4번 체크하신 분들은 그 부동산학 개론을 제대로 공부하고 계신 분들이거든요. 제대로 공부하고 계신 분들이니까 뭐 집에다가 느낌 괜찮다. 합격할 것 같다라고 얘기하셔도 될 것 같아요. 예, 느낌 괜찮다. 그러니까 왜 집에서 물을 거 아니야. 요즘 공부는 잘 되나? 어떻게 뭐 이렇게 합격할 건 느낌은 좋으냐? 이렇게 물으면 내가 지금 합격할 그런 분위기가 좀 조성이 돼 무르익어가고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 달라. 그렇게 얘기하시면 될 것 같고 이거 틀리신 분들은 집에서 공부 잘 되나 물었을 때는 말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22번. 부동산 투자 분석 기법 중 어림셈법과 비율 분석법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틀린 것을 찾아라 하는 문제인데 7번 한번 보죠. 우리 비율 분석법 중에 상당히 유명한 비율이 있어요. 부채 감당률. 일단 공식을 알아야 되겠죠. 부채 감당률은 공식이 부채 서비스액분의 순영업소득이에요. 부채 서비스액분의 순영업소득이고 정말 많이 강조했었죠. 이놈이 1보다 클수록 순영업소득이 부채 서비스를 감당하고도 잔여액이 있다는 겁니다. 1보다 클수록 긍정적인 의미다. 그래서 이번에 가시니까 부채 감당률은 순영업소득이 부채 서비스액의 몇 배가 되는 걸 나타내는 비율이다. 이거는 맞아요.
그럼 당연히 부채 감당률이 1보다 클수록 좋으니까 대출자는 부채 감당률이 1초가가 될 것을 요구한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 1초가란 말은 1보다 커야 된다는 거죠. 1 이상이 되면 안 돼. 1 이상은 1도 포함하거든. 1이 되면 안 좋거든. 무슨 말인지 모르는 것 같은데 1도 안 좋아. 1보다 무조건 커야 돼. 1보다 크다는 표현을 하려고 그러면 1초가라고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1 이하의 반대말은 1초가지 1 이상이 아니에요. 이건 내 잘못이 아니에요, 이거는요. 예, 그 학창시절에 초과 이상, 미만 이하 이런 거 공부하셨을 거예요. 예, 초과는 불포함, 미만도 불포함, 이상 이하는 포함. 여기서 1 포함되면 안 돼. 1초과가 돼야 됩니다. 답은 2번. 23번. 고정금리에서 차입자는 어떤 경우에 조기상을 하겠는가 그랬습니다. 자, 7번 한번 보세요. 내가 쓰고 있는 금리가 저당금리예요. 이게 8이야. 8. 근데 이게 고정금리야, 고정금리. 자, 고정금리는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해요. 이때 시장의 금리를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다고. 이것도 8이야. 8. 그러면 시장의 금리가 몇 프로라서? 8%라서 내가 지금 8%로 차입을 한 거예요. 근데 시장 금리가 떨어지는 거예요, 떨어지는 거. 그래서 얘가 3이 됐어. 아니, 그럼 내 거는 변해, 안 변해? 안 변하지. 나는 고정금리니까. 그럼 나는 지금 몇 %나 비싼 이자를 쓰고 있어요? 8이나 5%나 더 비싼 이자를 쓰고 있다고. 그럼 내 건 뭐 해버리고? 조기상환 해버리고 싼 놈으로 재융자하는 게 낫겠지. 따라서 조기상환이 이루어지려면 내가 쓰고 있는 게 비싸야 돼요. 내가 쓰고 있는 게 뭔지 알아야 되거든. 내가 쓰고 있는 게 저당이자예요. 알겠죠? 혹시 내가 쓰고 있는 게 무슨 이자인지 그동안 모르셨던 분들이 이렇게 암기하세요. 따라해봐요. 우리 보통 이제 사람 소개할 때 저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내가 쓰고 있는 건 저예요. 저는요 할 때 영어로 그래서 저가 비싸야 조기상환합니다. 저가 비싼 게 1번밖에 없네요. 답은 1번이에요. 24번으로 갑니다. 다음 자료를 활용해서 첫해불입할 원금과 이자를 구하시오 그랬습니다. 이런 문제 시험에 딱 나왔을 때는요, 제일 먼저 봐야 될 게 무슨 상환 방법인지부터 봐야 됩니다. 니은에 가시니까, B번에 가시니까 원리금 균등 상환이라는 거 있죠. 네, 7번 한번 보시죠. 자, 원리금 균등 상환에서는 원리금을 구해야 돼요. 자산상수 곱해가지고. 그리고 이자 구해야 돼요. 이자를 곱해가지고. 요 두 개를 빼버리면 원금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원금하고 이자를 구하면 되는데 원리금 구하고 이자 구하고 두 개를 빼서 원금을 구하는 겁니다. 원리금은 어떻게 구하는데 저당상수를 곱하면 되거든. 그러면 이게 지금 빌린 돈이 지금 얼마예요? 1억 2천이죠. 맞죠? 예. 저당상수는 몇 프로? 0.156이 됩니다. 그럼 1억 2천 곱하기 0.156을 딱 때려주면 얼마가 나옵니까? 1872만 원. 1872만 원 이렇게 나오겠네. 맞아요? 예. 이자는 이자율만 곱하면 되거든요. 이자율 몇 프로? 10%? 예, 0.1. 그럼 이거 1200이 나오겠네? 예, 1200만 원 이렇게. 그리고 빼주면 뭐가 나와요? 원금이 나와요. 그럼 원금은 672만 원 이렇게 나오겠네. 맞아요? 예. 그래서 원금은 672만 원, 이자는 1200만 원 이렇게 돼 있는 게 정답이 1번이네요. 그래서 어려운 계산 문제는 아닌데 우리가 이걸 갖다가 여러 번 반복해서 풀어보지 않아서 무슨 말인지 모르셨던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거 또 나중에는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25번 작년에 유사한 문제가 나왔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상환 후기로 갈수록 원금은 증가, 이자는 줄어들게 되지만 전체 상환 금액의 크기에 변화가 없다. 요거 원리금 균등이죠. 예. 초기에 제일 많이 회수가 되고요. 중도 상환할 때 잔액이 처음에 많이 갚았으니까 잔액이 적다. 요거는 원금 균등이죠. 젊은 저소득자들에게 유리하고요. 초기에 부의 상환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은 점증 상환이죠. 이 문제 답은 1번입니다. 1번. 26번. 한국주택금융공사 HF 주택연금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옳은 것을 찾아라 하는 문제입니다. 칠판 한번 보시죠. 주택연금. 일단 주택연금은 요거부터 공부하셔야 됩니다. 신청 자격. 몇 세 이상? 60세 이상? 저 두 분 다 60세 이상이어야 되죠? 아니요. 주택 소유자만 60세 이상이시면 됩니다. 1주택자가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저 주택만 되는 거잖아요. 아니에요. 네, 그럴 줄 알았어요. 내가 노인복지주택도 된다 그랬습니다. 실버주택도 된다. 생각해보고 대답하셔야 돼요. 예. 세 번째, 금리는 고정금리잖아요. 아니에요. 변동금리예요. 네 번째, 저기 계약 기간이 확정이 돼 있잖아요. 아니요. 예, 종신이에요. 그렇죠. 예. 다섯 번째, 이제 주택 처분했어요. 돈을 지급하는 방식. 종신 지급 방식이 있습니까? 예. 종신 혼합 방식도 있습니까? 예. 혼합 방식의 수신출한 돈은 최대 몇 프로? 50%였어요. 기억나시죠? 예. 마지막 여섯 번째. 돈을 갚아야 됩니다. 잉여금이 발생했을 때는 누구 주고? 상속인 줍니다. 아무한테나 주면 안 됩니다. 상속인한테 배당해야 됩니다. 부족분에 대해서는 청구를 하더라 안 하더라? 안 하더라. 중요했었습니다. 예. 이런 것들 기억하셔야 돼요. 특히 이번 시험에 자격 요건.
주택 소유자만 60세 이상이시면 된다. 요거 바뀐 법이기 때문에 반드시 예전 법으로 내면 X가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두 분 다 60세 이상이셨어야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대로 나왔으면 이제는 X가 되는 거예요. 1번. 대출금 상환 시 잉여금이 있는 경우에는 금융기관에게 잉여금이 교부되는 게 아니고 상속인에게 잉여금이 교부되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이 문제 1번 체크하신 분들은 아무 생각 없이 문제 푸는 거예요. 예. 남는 건 줘버리자 하고 문제 푸는 거예요. 누구한테 주느냐? 그럼 말할 수 없다 하고 그죠? 예. 남는 건 잉여 배당된다고 내가 배웠다 하면서 그죠? 예. 1번 체크하신 분들은 아무 생각 없이 문제 푸는 분들 아닌가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봐요. 집에 가서 생각하는 의자에서 생각 좀 하세요. 나는 누구인가부터. 2번은 대상주택은 주택법상 단독, 다세대, 연립, 아파트, 주상복합 아파트, 노인복지주택까지가 맞아요. 상가주택이 안 돼요. 상가주택은 안 돼요. 3번. 주택처분가로 대출금 회수한 후에 부족분이 발생하는 경우 대출자는 다른 재산 및 상속인에게 청구권 행사할 수가 없어요. 부족분을 청구할 수 없다. 답은 3번이고요. 4번은 수신출 한도는 50%예요. 30%가 아니고. 5번은 부부 모두가 틀렸어요. 주택 소유자만 60세 이상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는 26번 문제를 난이도 상이다 하고 낸 거예요, 사실은. 난이도 상이다 하고. 그러니까 중간중간 이렇게 좀 어려운 지문들이 몇 개 있었어요. 좀 까다로운 지문들이. 답이 3번. 맞추신 분들은 집에 가서 감이 괜찮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고요. 27번.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을 찾아라 했습니다. 자, 프로젝트 파이낸싱 저를 보시고요. 첫 번째, 신용도나 물적 담보를 가지고 대출 받습니까? 사업성 뭡니까? 그럼 신용도가 좀 떨어지더라도 물적 담보가 없더라도 자금 조달이 되네요. 뭐가 있다면? 사업성이 있다면. 두 번째, 비소구 금융이기 때문에 제한소구 금융이기 때문에 사업이 실패해도 상환 청구할 수 없다. 먹고 떨어지는 거고. 세 번째, 장부 외로 빌려주는 금융이기 때문에 돈을 아무리 많이 빌려도 장부에 부채가 또 안 떠. 네 번째,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는 뭐하고 감소하고 정보가 대칭적이라고 했으니까. 다섯 번째, 대규모 사업이고 공사기간이 장기다 보니까 일단 위험해. 그래서 뭐 다양한 사업 주체를 참여시키거나 아니면 보증이나 보험 등을 제공받으면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얘기를 갖다가 말로 저한테 계속 들어보면요. 이런 효과가 있다고. 지금 1시간 만에 지금 벌써 중요한 게 얼마나 많이 지나갔는지 몰라요. 물론 제가 좀 빠르게 지금 진행을 했습니다만은 이렇게 계속 그 모의고사 그 해설 강의나 참여를 계속 하시다 보면요. 1시간 투자해가지고 부동산 학개론을 한번 뛸 수 있느냐? 못 뛰거든. 근데 여러분들 실력 대충 알거든요. 예. 1시간 만에 부동산 학개론 주요 내용을 문제까지 풀어가면서 못 뛴단 말이야. 근데 지금 벌써 이 프로젝트 파이낸싱도 했지, 주택연금도 했지, 원리금 균등, 원금 균등도 했지, 어떨 때 조기상환 하는지도 했지, 계속 이렇게 중요한 거 위주로 강의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알겠죠? 예. 답은 4번이에요.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회사의信用도가 약한 경우에는 사업성이 우량하다고 하더라도 자금 조달이 어렵다. 반대로 가야 돼요. 반대로. 그러니까 회사의信用도가 약한 경우에라도 사업성이 우량하다면 자금 조달을 할 수가 있다. 이런 식으로 가져야 되는 거예요. 답은 4번이고. 28번. 다음은 MBS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을 찾아라 했습니다. 자, 7번은 뭐죠? MBS의 종류 중에 MPTS라는 거 있어요. MPTS. 지분형. MBB. 채권형이에요. 채권형. MPTB와 CMO. 이건 혼합형이에요. 그럼 자 볼게요. MPTS는 저당권도 투자자 넘겨버리고 원리금도 투자자 넘겨버리고 위험부담도 투자자 넘겨버리고 다 투자자 다 넘기는 거예요. MBB는 저당권도 발행기간, 원리금도 발행기간, 위험부담도 발행기간. MPTB와 CMO는 저당권은 발행기간, 원리금은 투자자, 위험부담 투자자. 투자자가 위험부담 해야 되기 때문에 콜방어를 못하는데 CMO 있잖아요. CMO. 요놈은 장기 투자자들이 원하는 콜방어를 실현시킬 수 있다. 그러니까 앞에 트렌치 애들이 조기상환 받는 동안 뒤에 애들은 보호를 받는다 그랬어요. 콜방어 실현시킬 수 있다. 상당히 중요했었습니다. 그래서 28번 문제는 이 많은 글자들 중에 글자 정말 많잖아요. 그죠? 틀린 글자 한 글자예요. 5번 제일 끝에 업 있잖아요. 업 보이세요? 업을 it 이렇게 수정해 줘야 됩니다. 미치겠어요? 예. 이런 게 크게 보여야 돼요. 이거 it 이렇게. 답은 5번. 그다음에 29번. 우리나라 부동산 투자 회사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틀린 것을 찾아라 하는 문제예요. 자, 7번 보세요. 부동산 투자 회사 세 가지 있습니다. 자기관리 리츠, 위탁관리 리츠, 기업 구조조정 리츠 있는데 자기관리 리츠는 처음에 설립할 때 자본금이 5억이고요. 영업인가 받고 얼마예요? 미쳐나와요. 처음에 10억이고요. 그 다음에 70억이에요. 맞죠? 위탁이나 기업 구조조정 리츠 있잖아요. 이런 애들은 처음에 설립할 때 얼마고요? 5억이고요. 영업인가 받고 50억이에요. 맞아요? 예. 그 다음에 개발 사업이라는 걸 할 수가 있는데 개발 사업은 30%까지만 할 수 있어요. 근데 개발을 전문으로 하는 애들이 있습니까? 예. 그런 애들은 70% 이상까지 할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 좀 중요하고요. 나머지 애들은 말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현물출자는 영업인가 후에 가능하고 100%까지 됩니다. 차입은 2배인데 특별 결의가 있으면 10배까지가 돼요. 배당은 90% 금전 배당해야 되고요. 부동산, 정권, 현금으로 자산 구성의 80, 부동산은 70, 뭐 이런 식으로 투자 회사는 안인해서 합병할 수가 없다. 1인당 소유한도 30, 그 다음에 일반인들의 주식 공모 30, 뭐 이런 것들은 나중에 우리 본 수업 들어가서 제대로 이번에는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나머지는 다 됐는데 정답 5번이죠. 개발 전문 부동산 투자에서는 30%까지만 개발 사업에 투자할 수 있는 게 아니라 70% 이상 투자할 수 있다. 일반 니치가 30%고요. 전문으로 하는 애들은 70%입니다. 30번 문제로 갑니다. 자, 부동산 개발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을 찾아라 하는 문제인데요. 칠판 한번 보시죠. 우리 짓는 걸 빌드라고 합니다. 빌드. 소유권 넘기는 걸 트랜스퍼라고 하고요. 트랜스퍼. 소유하는 건 온. 운영하는 건 오퍼레이트. 임대하는 건 리스예요. 요런 걸 가지고 적절하게 단어 조합을 하셔야 됩니다. 얘는 5번부터 거꾸로 한번 쭉 올라가 볼게요. 5번부터. 5번 갑니다. 공공개발. 요거 1섹터 맞습니까? 예. 국가 지자체 같은 공영개발하는 놈들이고요. 4번에 BTO 나왔습니까? 첫 번째 줄에 준공이란 말이 있나요? 한 줄 내려오시니까 기속이란 말이 있나요? 한 줄 더 내려오니까 운영권을 가진다는 말이 있나요? 그럼 뭐예요 이거? BTO. 맞네. 예. 3번. 준공이란 말이 있나요? 예. 이전이란 말이 한 줄 내려오시니까 있나요? 예. 임대란 말이 있나요? 그러니까 BTL. 2번입니다. 준공이란 말이 있나요? 예. 수익 보유하면서 운영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기속한다는 말이 있죠? 그럼 BOT. 1번에 보시니까 준공과 함께 시행자가 소유권, 운영권을 다 가진다. 이 말은 own 하면서 operate 한다는 거예요. 뭐가 없냐면 트랜스퍼가 끝까지 없는 방식이에요. 이런 방식도 있어요. 이런 방식을 BOO 방식이라고 그래요. BOO 방식. 그래서 1번은 BLT가 아니라 BOO. 임대란 말이 없는데 어떻게 BLT겠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 틀리신 분들은 좀 제가 봤을 때는 부동산학 개론이 약한 게 아니고 영어가 좀 약하지 않나 싶어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영어 공부 좀 해 주시옵소서. 알겠죠? 예. 이거 틀리신 분들은 개론이 약하지 않다. 영어가 약하다. 아무리 봐도 리스가 없는데 임대가 없는데 거기 뭐가 BLT가 되겠습니까? 그죠? 답은 1번. 이거 틀리신 분들은 앞에다가 적어 놓으세요. 왜 영어를 공부 안 했을까 옛날에? 뭐 이렇게 좀 적어 놓으시면 되겠고. 31번. 임대차 방식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을 찾아라. 그랬습니다. 칠판 한번 보시죠. 자, 주거용 있고요. 매장용 있고요. 공업용 있어요. 주거용은 유대성. 매장용은 매상고. 공업용은 적합성. 이런 거 보고 임차사 선정합니다. 주거용은 조임대차, 매장용은 비율임대차, 공업용은 순임대차. 몇 차 순임대차가 일반적이냐면 3차 순임대차가 일반적입니다. 뭐 요렇게. 예, 그래서 나머지는 다 맞는 것 같은데 4번에 가시니까 주거용 부동산 유대성은 맞죠. 근데 매장용 부동산 적합성하고 공업용 부동산 매상고를 바꿔야 됩니다. 요 두 개를 바꿔야 돼요. 그래서 매장용의 매상고고요. 공업용의 적합성이 들어가야 됩니다. 상식적으로 매상고는 매장용에 와야 될까 안 같습니까? 아니 이거 까먹었다 하더라도 이거 상식적으로 예. 됐어요? 예, 답은 4번. 2032번. 부동산 마케팅에 대한 설명이다. 잘못된 것을 찾아라 하는 문제. 칠판 한번 보시죠. 부동산 마케팅에는 시장점유 마케팅이라는 게 있고요. 고객점유 마케팅이라는 게 있어요. 마지막으로 관계 마케팅이라는 게 있고. 시장점유 마케팅은 공급자 중심. 고객점유 마케팅은 수요자 중심. 관계 마케팅은 두 사람이 다 나오는 마케팅이에요. 수요 공급자. 또 갑니다. 시장점유 마케팅이 두 가지가 있어요. STP하고 포피 믹스. 포피는 뭔지 알죠? 플레이스, 유통경로, 프로덕트, 제품, 프라이스, 가격, 프로모션, 판촉. 고객점유 마케팅은 고객이 물건 사는 과정 4단계 아이다 원리를 적용하시면 돼요. 관계 마케팅은 브랜드 마케팅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공급자 중심에 수요자 중심에 두 사람이 다 넣는 무슨 마케팅 이렇게 정리하시고 종류도 기억하셔야 돼요. STP나 포피믹스는 시장, 아이다는 고객, 브랜드는 관계 이렇게. 암기할 때 이렇게 암기하시면 돼요. 한번 따라해봐요. 아이다가 딱 뜨잖아요. 그러면 고객점 마케팅이에요. 암기하실 때 아이고 이렇게 암기하시면 돼요. 아이고 이렇게. 그렇죠? 예. 우리 공부하다가 너무 힘들면 아이고 하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아이다가 나오면 고객점유 마케팅이다. 그래서 이번에 가시니까 시장점유 마케팅에는 아이다 원리를 적용한다. 한번 해볼게요. IC 이상하잖아요. 그죠? IC 이렇게 이상하단 말이야. IC 하면 안 되고 아이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아이다가 뜨면 고객. 이 영어와 한글의 절묘한 만남이죠. 예. 아이고 이렇게 아이다는 고객이다. 답은 2번. 33번. 하나의 물건이라도 가치를 달리하는 부분이 있다. 가치를 달리란 말에 네모를 빵 칠까요? 예. 가치를 달리하면 뭐 해줘야 돼? 구분해줘야 돼, 구분. 일부분을 평가할 때
부분이고 과거 시점이면 소급이고 두 개를 한 번에 평가할 때 1과 R. 알겠어요? 예, 그래서 이 문제는 2번이 정답이고 34번. 다음 가격 재원칙과의 연결이 가장 틀린 것을 한번 찾아봐라 그랬네요. 7번 한번 보시죠. 여러분들 제가 수익 배분의 원칙이라는 거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수익 배분. 수익 배분의 원칙이란 건 뭐냐면요. 수익이 발생하잖아요. 수익이 발생하면 누구 덕분에 발생한 것이냐면 토지, 노동, 자본 덕분에 발생한 거예요. 그런데 이 수익이 토지, 노동, 자본 덕분에 발생했으니까 수익이 배분이 될 건데 노동과 자본은 움직일 수 있는 거 없는 거? 있는 거. 토지는 움직일 수 없는 거. 그럼 수익은 누구한테 먼저 배분되냐면 노동과 자본에 먼저 딱 배분이 되고요. 다 배분되고 남는 거 있잖아요. 그죠? 요게 나중에 토지한테 배분되는 거예요. 토지는 마지막에 남는 걸 배분받아가요. 그래서 유식한 말로 자녀에게 배분된다. 또는 잉여가 배분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머지 남는 게 배분된다. 그래서 문제 푸시다가 뭐 자녀, 잉여 이런 말이 있다면 이건 전부 다 수익 배분의 원칙을 얘기하는 겁니다. 남는 게 토지로 간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토지, 자녀법, 자녀 동그라미예요. 이거 중요합니다. 이거 자녀란 말이 딱 뜨면 무조건 수익 배분의 원칙. 수익 체증 체감이 아니고 수익 배분, 수익 배분 이렇게 해야 됩니다. 답은 4번. 35번 문제요. 다음은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틀린 것을 찾아라 하는 문제요. 7번 한번 보죠. 우리 상당히 많이 강조했던 게 선지표 후계체였습니다. 선지표 후계체. 선지표 개체. 자, 일단 먼저 하는 게 지역 분석이에요. 지역 분석 왜 하냐면 표준적 이용하고요. 가격 수준하려고. 얘는 부동산 외부를 분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적합의 원칙과 관련이 있고 경제적 감가, 외부 감가가 경제적 감가죠. 경제적 감가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 말해서 나중에 하는 게 이제 이게 개별 분석이에요. 개별 분석은 최유효 이용과 최유효 쓸까요? 최유효 이용과 구체적 가격을 접근하는 겁니다. 이거는 부동산 내부를 분석하는 거고요. 균형의 원칙이고 요거는 기능적 감가와 관련이 있어요. 기능적 감가. 그래서 우리 적어도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의 기본적인 내용은 이해를 하고 계셔야 합니다. 그래서 정답 바로 1번에 나오네요. 그죠? 지역 분석은 부동산 내부입니까? 외부입니까? 외부. 외부니까 적합의 원칙이고 개별 분석은 부동산 내부잖아요. 그러니까 균형의 원칙이다. 그래서 요거 바로 잡아주고요. 위에다가 외부, 내부도 같이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 분석은 외부라서 적합이다. 개별 분석은 내부라서 균형이다. 바로 잡아주시고 앞에 외부, 뒤에 내부 이렇게 적어두셔야 돼요. 36번. 작년 1월 달부터 감정평가 규칙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감정평가 규칙 개정된 내용 중에서 제일 중요한 내용들을 위주로 해서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7번 한번 보죠. 감정평가할 때는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평가해야 돼요. 시장가치. 시장가치 뭔데? 시장가치는 통상적인 시장에서 충분한 기간 거래를 위해서 공개된 후에 정통한 당사자 사이에서 신중하고 자발적인 거래가 있을 때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가격을 시장가치라 그래요. 통상적 시장, 정통한 당사자, 신중하고 자발적인 거래,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가격,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충분한 기간 거래를 위해서 공개된 후에. 다시. 자, 시장 가치는 통상적인 시장에서 충분한 거래를 위해서 공개된 후에 정통한 당사자 사이에서 신중하고 자발적인 거래가 있을 때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가치를 시장 가치라고 합니다. 기준 시점. 감정 평가할 때 기준 시점으로 평가해야 되거든요. 두 가지 알아야 됩니다. 원칙은 가격 조사 완료일자예요. 원칙은 가격 조사 완료일자인데 예외적으로 과거나 미래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려면 미리 정해놓고 조사가 가능해야 돼요. 그러니까 일단 가격 조사를 완료한 날짜다 이렇게 얘기하셔야 됩니다. 건건항선이요. 건건항선. 건건항선 이건 원가법 쓰는 물건들이에요. 원가법. 건물, 건설기계, 항공기 선박. 그 다음에 그 염산과자동, 사금법인육, 중전저고통, 이렇게. 내관, 분식. 혼자 말이에요. 예, 혼자 말이에요. 염전, 산림, 과수원, 자동차, 동산, 이런 것들은 거래사례 비교법을 써요. 이 중에서 산림은 산지와 임목을 구분해서 평가하는데, 이때 산림은, 임목은 거래사례 비교법을 써요. 근데 이 임목이 소경목님일 때는 또 원가법을 쓰고요. 일괄평가할 때는 거래사례 비교법을 써요. 그럼 토지는 뭐 쓰는데, 토지는 공시시가 기준법이라는 걸 써요. 근데 토지 공시시가 기준법 쓸 때 유의할 점이 사정보정을 하지 않아도 돼요, 토지는요. 왜냐하면 표준지를 가져오거든요. 표준지는 이미 대표성이 있으니까 사정보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 그럼 토지와 건물을 한 번에 일괄평가할 때는 무슨 법을 쓰느냐? 거래사례 비교법 써요. 집합 건물을 일괄평가할 때도 거래사례 비교법을 쓰고, 일괄이라는 말이 뜨면 거래사례 비교법 써요. 광어영처럼 권으로 끝나는 애들은 수익환원법을 쓰고요. 수익환원법. 말이 나왔으니까 제가 공식 가볍게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원가법으로 적상가격 구하잖아요. 그때는 제조달 원가에서 감가누계액 빼면 돼요.
적산임료는 어떻게 구하냐면 기기필에서 기초가격, 기대이율, 필요증비하면 되고 비중가격 구하는 공식은 사례가격 곱하기 사시지계면 하시면 되고 사례임료 곱하기 사시지계면 하면 비준임료예요. 공시지가 기준법은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표준지 공시가 가지고 와서 시지계면 이렇게 하시면 되고 수익가격은 순수익을 환원으로 나누면 되고 수익임료는 순수익에다 필요증비를 더하면 돼요. 뭐 이런 식으로 공식 구하는 것도 혹시 모르니까 정리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문제 한번 볼까요? 예, 1번 토지평가는 원칙적으로 원가법, 토지는 원가법 쓰면 안 되잖아요. 뭐 공시지가 기준법 써야 되고 산림은 산지와 임목을 구분해서 평가를 하고 이때 임목은 거래사례 비교법을 써요. 임목은. 그리고 소경목님은 원가법을 쓰고요. 그러니까 앞에 거래사례 비교법이 가야 되고 뒤에 원가법이 가야 됩니다. 3번이 정답이네요. 아까 시장가치 5가지 했었죠? 예. 4번은 뭐라고 하냐면 두 번째 줄에 일괄이란 말에 동그라미 하셔야 돼요. 일괄이란 말이 나오면 거래사례 비교법을 써요. 일괄할 때는 거래사례 비교법. 5번은 앞에는 맞았어요. 기준 시점은 가격조사를 완료한 일자가 되는 게 맞는데 미리 정해졌을 때는 가격조사가 가능하지 않더라도 그게 틀렸어요. 가격조사가 가능한 경우에 한해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제가 맞는 답으로 고쳐서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1번 토지는 공시지가 기준법. 2번 산림은 산지와 임목을 구분해서 평가하는데 이때 임목은 거래사례 비교법, 소경목님일 때는 원가법. 3번은 맞는 말이고 4번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구분 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건물 부분과 대지 사용권을 일괄해서 평가할 때는 거래사례 비교법. 5번은 기준 시점은 가격조사 완료 일자는 맞았고 미리 정해진 때는 가격조사가 가능한 경우에 한해서 그 일자를 기준 시점으로 정할 수가 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답은 3번이요. 37번이요. 37번. 뭐 방금 했던 거네. 가격과 임료 구하시오 그랬습니다. 적산 가격은 재조달 원가 마이너스 감가 누계액이고 적산 임료는 기기필 기초가격 곱하기 기대이율 플러스 필요재경비가 되겠죠. 혹시 또 답 못 찾을 거 같네. 1번에 줬어요? 1번에 예. 화끈하게 줬어요. 예, 1번. 서비스 받았어요? 예. 안 받았으면 못 받았어요. 38번. 예. 다음 감가 수정에 관한 내용 중 가장 틀린 것을 찾아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정액법, 정률법, 상한기금법 중에서 초반에 제일 많이 까지는 게 정률법이에요. 맞죠? 얘가 제일 많이 까진다니까. 400 까진다니까. 400. 그 다음에 정액법이 그 다음으로 까져요. 얘는 200. 그럼 상한기금법이 제일 적게 까져요. 얘는 180 까져요. 400, 200, 180. 그럼 평가액의 크기. 많이 까지고 나면 가격이 평가액이 비싸져요? 싸져요? 싸지고. 그 다음에 적게 까진 놈이 제일 비싼 겁니다. 그래서 세팅을 어떻게 하냐면 유래기로 세팅해놓고 우리 아까 지총조처럼 유래기로 세팅해놓고 까지는 순서 그러면 요래 이렇게 평가액의 순서 그러면 요래 이렇게 아까 지총조도 정해를 버리지 그러면 요래 이렇게 부해를 버리지 그러면 요래 기억날지 모르겠네. 예. 답은 3번입니다. 초기에 감가액이 가장 큰 순서는요. 이 뭐야 이거 부등호 다 뒤집으세요. 부등호 뒤집어서 유리 제일 크고 액 그 다음에 기 뒤집어야 됩니다. 3번. 39번. 부채감당법을 활용해서 환원이율을 산정하면 그랬는데 이거는 조금 지금 풀기는 조금 어려웠죠. 그죠? 예. 환원이율을 구할 때 어떻게 구하냐면 저부대를 곱해서 구해요. 저부대. 작년시험에 나왔던 문제예요. 이거. 저가 저당상수, 부가 부채감당률, 대가 대부비율입니다. 근데 지금 자료에 보면 저기 저당상수로 나와 있어. 10%, 0.1. 대부비율도 나와 있어. 대부비율 60%, 0.6. 그럼 부채감당률만 구하면 되는데 부채감당률 아까 공식을 제가 부채 서비스액분의 순영업소득이라 그랬단 말이야. 그지? 예. 그럼 순영업소득이 지금 얼마냐면 1,500. 부채 서비스액이 얼마냐면 1,000. 맞죠? 예. 그럼 이거 얼마냐면 1.5가 나온다고. 1.5가. 그래서 0.1 곱하기 1.5 곱하기 0.6을 딱 때려버리면 9% 나와요. 0.09 뜨거든요. 답은 2번이 됩니다. 오늘 수업의 마지막 40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40번 문제는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입니다. 오늘은 요것만 할게요. 뭘 할 거냐면 어디서 먹느냐? 어디서 먹느냐? 자, 땅 2개 한번 해볼게요. 땅 2개. 표준지 어디서 먹고 개별 어디서 먹는지 알려드릴게요. 자, 잘 봐요. 표준지는 일반적인 토지 거래 지표로 씁니다. 토지 시장의 지가 정보를 제공합니다. 지가 정보를 제공한다. 거래 지표, 지가 정보. 세 번째, 표준지는 또 뭘 떠서 먹냐면요. 개별 토지 가격 구할 때. 개별 토지 가격. 네 번째, 개별 공시지가 구할 때. 개별 공시지가 구할 때 표준지를 씁니다. 뭐 등등 또 뭐 국가 등 업무를 볼 때 기준. 특히 보상금 같은 거 산정할 때.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뭐 집값 비준표라는 거 있거든요. 집값 비준표 이런 거 가격 구할 때 기준이 되는 게 표준지 공시지가예요. 그 이거 쓰고 계신 분들은 쓸 필요 없어요. 왜 쓸 필요 없냐면 개별 공시가 어디 서 먹는지 알고 나머지는 다 표준지 이게 공부하는 게 맞는 공부예요. 개별 공시가 어디 서 먹는데 징수 3종 세트.
첫 번째 과세, 두 번째 부담금, 세 번째 사용료 대부료, 사용료 대부료. 그래서 과세, 부담금, 사용료 대부료. 요게 징수 3종 세트입니다. 그래서 요거 말고는 다 표준시, 여기. 이번에는 저랑 주택 한번 볼까요, 주택? 표준주택 있어요? 예. 또 뭐 있어요? 내가 할게. 개별주택 있고요. 내가 다 할게. 내가 지금부터 입도 뻥끗 하지 마요. 예, 개별주택. 공동주택, 이렇게 있습니다. 아니, 내가 뭐, 제대로 물은 것도 아니고 뭐가 있는지 물었는데 그것도 모르고, 예, 예. 그럼 표준주택은, 요거. 개별주택 산정 기준으로만 활용을 해요. 개별주택 구하려고. 산정 기준. 그럼 누구랑 짝꿍이냐면 이 개별주택과 공동주택이 짝꿍이에요. 요게 주택시장의 가격 정보 제공하고요. 그다음에 과세 기준으로 써요. 그래서 제가 암기하는 방법 하나 알려드릴게요. 이게 기억이 4개 나와요. 자, 봐봐요. 개별주택과 공동주택은 가격 정보를 제공하고 과세 기준으로 쓰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별주택과 공동주택은 가격 정보를 제공하고 과세 기준으로 쓰이는 거예요. 이 말이 되는 소린가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지. 하지만 오죽 깝깝하면 내가 이런 짓을 하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혹시 시험에서 표준주택하고 공동주택이 짝지워진다거나 표준주택이나 개별주택이 짝지워지면 틀린 말이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오늘은 가격공시했던 목표를 이걸로 잡읍시다. 자, 땅 두 개 있잖아. 표준지 있고 개별이 있는데 개별 3종 세트, 징수 3종 세트, 과세, 부담금, 사용료 대부. 이건 딱 암기해놓고 요거 말고는 다 뭐? 표준지. 어디서 먹는지. 주택으로 오면 주택은 둘로 분류하는 거예요. 표준하고 개별 공동. 근데 누가 짝꿍? 개별 공동이 가격 정보 제공하고 과세 기준으로서 먹는다. 표준은 요 개별 주택 구하려고 하는 기준으로만 활용을 된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짝꿍이 잘못된 거예요. 답이 2번이죠. 표준주택과 공동주택이 가격 정보 제공하고 과세 기준으로 쓰는 게 아니죠. 피업하고 기업하고는 짝꿍이 아니지. 개별하고 공동이 나와야 됩니다. 표준을 개별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다 맞습니다. 정답은 2번. 이렇게 해서 1시간 만에 40문제를 모두 다 풀어본 것 같습니다. 뭐 공부 안 될 때는요, 요 강의를 한 번 더 보는 것도 괜찮아요. 시험지 펴놓고 강의를 한 번 더 보는 것도 상당히 큰 도움 됩니다. 공부될 때는 공부하고, 안 될 때는 모의고사 해설 강의를 자꾸 들으시다 보면요, 전체를 보는 눈을 기르게 됩니다. 이거 돈 주고도 못 사는 거예요, 이거. 이렇게 경험 없이는 우리 이걸 갖다가 못 얻는 겁니다. 근데 너무 흥분 상태예요, 이거. 그러니까 요거, 모의고사 해설 강의는요, 계속 2회도 3회도 4회도 계속 들어주시면요, 전체를 아우르는 눈을 기르시게 될 수 있으니까 꼭 좀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2회 모의고사 해설 강의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모의고사 치르시느라고 대단히 고생 많이 하셨고요. 모의고사 점수 빨리 잊으시고 2회 모의고사를 열심히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